락스나 소독용 알코올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천한 욕망이라는 얼룩입니다. 여러분은 제 비단 옷 아래 감춰진 오점을 보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그 냄새를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진숙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롤스로이스 팬텀 롱 휠베이스와 똑같았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비싸고 호화로우며 먼지 한 톨 묻는 것조차 절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의 아침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신에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차고의 정적 속에서 치익치익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독액 분사 소리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독사의 쉭쉭거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영국 왕실 집사가 사용하는 최고급 면장갑을 끼고 차창 유리를 가볍게 훑습니다. 희미한 지문 자국이 보이면 닦아냅니다. 조명 불빛 속에서 춤추는 작은 먼지 입자가 보이면 제거합니다. 저는 더러운 것을 혐오합니다.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가 싫고 부하 직원들의 옷에 밴 싸구려 기름 냄새가 싫으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하등한 인간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제게 있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멸균된 것과 병원균을 가진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신그룹의 미망인이자 한국 물류업계의 여왕인 저 한진숙은 절대적인 무균의 화신입니다. 저를 결벽증 환자라고 부르든 강박장애가 있는 까다로운 늙은 여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이 연회장 테이블 위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때 저는 그 죽음조차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 비싼 아르마니 양복에 토사물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이 제국을 인수하여 강철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몸에 손댈 수 없고 제 옆에서 숨조차 크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은 저만의 성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1등급 수소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모기 한 번 물린 적 없고 흠집 하나 없는 가죽에서는 돈과 권력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깁니다. 온도는 항상 섭씨 22도, 습도는 50%로 유지되며 이온화 공기 청정 시스템이 풀가동되어 앞좌석의 비천한 운전기사와 같은 공기를 마실 일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운전기사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2년 동안 총 15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입을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여 그 역겨운 침방울을 제 공간에 날아다니게 했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운전 중 백미러를 3번 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무능력의 증거니까요. 세 번째 기사는 유니폼에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를 잔뜩 쓰고 왔더군요. 그 싸구려 냄새 때문에 저는 오후 내내 편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무균 유리관 속에서 고독하고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어떨까요? 장남은 제가 수표에 서명할 때마다 굽신거릴 줄만 알고 며느리는 진열장 속 도자기 인형처럼 공장제 웃음만 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저를 두려워합니다. 온 세상이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만족합니다. 두려움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저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되어 비싼 보정속옷 아래로 살이 처지기 시작하고 1000평짜리 대저택에서 불면의 밤이 길어질 때면 그 청결함이 때로는 뼈에 사무치도록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에 차를 타고 한강변을 지나다 벤치에 앉아 서로 끌어안고 있는 가난한 연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어묵꼬치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을 보면 구역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이 역겨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역겨워서입니다. 저는 그 생명력 넘치는 더러움이 질투났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세균이나 계급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천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왕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박 기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는 이전에 굽신거리던 기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깨끗한 이력서를 들고 면접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 거칠고 고단해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마른 우물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저를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권위 있는 회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처럼 대하듯이 말입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갈이 바퀴에 지시겨지는 듯한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건방진 태도 때문에 당장 해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기묘한 냄새 말입니다. 향수도 아니고 섬유 유연제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다 남은 담배 냄새와 차가운 비 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었습니다. 인공적인 향료로 가득 찬 이 상류 사회에서 제 예민한 코가 아주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한 원초적이고 거친 수컷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저와 그 남자는 밀폐된 공간에 갇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칸막이 유리를 통해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스스로 저를 덫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잔혹한 선격의 덫이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서울 시내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실크 손수건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닦으며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감상했습니다. 완벽한 파운데이션 화장에 권위적인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 거친 손에 의해 이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잔잔한 호수 위를 가르는 배처럼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매일 아침 저만을 위해 로스팅한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로 내린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하고 쌉싸름한 커피 향이 비싼 가죽 냄새와 공존을 허락받은 유일한 향기로 차 안에 퍼졌습니다. 백미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의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뒤쪽 공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기사. 55살이었습니다. 인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를 하다가 창고 경비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평범하고 싸구려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 뒤에 앉은 그의 모습에서는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제 운전대를 더럽힐까봐 바지에 손바닥 땀을 닦아대던 이전 기사들처럼 비굴하거나 겁에 질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박 기사는 강철 기둥처럼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크고 투박하며 힘줄이 솟은 손으로 운전대를 아주 태연하고 오만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눈가와 이마에 주름이 마치 메마른 땅의 균열처럼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검고 완전히 무감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냥할 욕망은 없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누구든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늙은 늑대의 눈 같았습니다. 박 기사, 온도 27도로 낮춰. 좀 답답하군. 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조작 패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우리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박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육중한 롤스로이스가 멈칫했고 타이어가 도로를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관성 때문에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
그 검고 뜨거운 액체가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명령을 내리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열어둔 탓에 커피는 박 기사의 넓은 등에 쏟아졌고 제 옆에 고급 크림색 가죽 시트에도 튀었습니다. 맙소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사고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저의 성역에 검은 얼룩이 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한 커피 냄새가 순식간에 비릿하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 인테리어가 얼마짜린지 알아? 멍청한 것. 저는 길길이 날뛰며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더러워질까봐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한 얼굴로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한진숙의 분노 앞에서 월급쟁이들이 보여주는 익숙한 각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주차 기어를 넣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와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흰색 유니폼 셔츠 등판이 짙은 갈색으로 넓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에 달라붙은 천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적어도 섭씨 80도는 되었습니다. 분명 옷 아래 피부는 끔찍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았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대어 포켓에서 전용 티슈 상자를 꺼내 제 옆 가죽 시트에 커피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호하고 꼼꼼하며 힘이 넘쳤습니다. 이탈리아산 소가죽의 주름 하나, 틈새 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그 의자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기에 천이 타는 듯한 냄새와 남자의 냄새가 섞여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의자와 바닥의 얼룩을 깨끗이 닦아낸 후 그는 더러워진 휴지를 뭉쳐 거친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검은 눈동자가 저의 오만한 껍데기를 뚫고 저의 병적인 결벽증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의자는 깨끗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등 말이야. 뜨겁지 않아? 김이 나고 있잖아. 박 기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희미하지만 오만함이 숨겨진 웃음이었습니다. 가죽 시트는 비싼 이탈리아산이라 커피산이 닿으면 망가져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피부는 최하급 싸구려 가죽입니다. 고용된 자의 가죽이죠. 좀 데워도 알아서 낫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은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싸구려라고 낮추고 있었지만 왜 저는 그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그 태연함, 자신의 몸보다 제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모욕적이면서도 기이한 어두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전에 제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죽은 남편을 포함해서 손가락만 조금 베어도 의사를 부르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고통을 공기처럼 취급했습니다. 박 기사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고 등은 여전히 젖어 있었으며 열기가 살을 파고들고 있었지만 그는 바위처럼 묵직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 안에 남은 커피 냄새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젖은 셔츠 아래 그의 살결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성격처럼 거칠고 단단할까?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등골을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늑대가 제 완벽한 인생의 방탄유리에
첫 번째 흠집을 낸 것입니다. 박 기사의 무심함은 서서히 퍼지는 독약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재무 보고서를 보는 척하며 백미러로 그의 등을 훔쳐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등의 화상은 덧나지 않았는지 곪지는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시에 출근했고 주름 하나 없는 흰 셔츠를 입었으며 만년설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겠다며 휴가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상처를 핥는 야수처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적인 침묵이 저의 오만한 왕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제 몸에 닿을 기회, 대담하고 적나라한 신체 접촉의 기회가 주차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사회와 격렬한 회의를 마친 직후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늙은 이사들은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10cm 높이의 명품 힐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신이 멍했던 탓에 굽이 배수구 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악!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발목이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기름때 묻은 더러운 바닥으로 넘어질 찰나였습니다. 쇠집게처럼 단단한 손이 제 팔을 낚아채 지탱해 주었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는 재킷 위로 제 팔꿈치만 부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더니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목을 삐셨군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제가 반응하거나 물러서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그의 크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제 맨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느낌은 맙소사. 사포처럼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이 관리를 잘 받은 제 연약한 피부에 닿았습니다. 스파 직원들의 부드러운 손길과는 전혀 다른 거친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부어오르는 복사뼈 부위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아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놔. 저는 소리치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검은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족쇄처럼 제 발목을 고정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뼈는 괜찮고 인대만 늘어났습니다. 그가 제게 명령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룹 회장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다음 3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단지 발을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 엄지손가락이 제 발목에 움푹 들어간 곳을 지그시 누르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목적이면서 동시에 소유욕이 가득한 동작이었습니다. 얇은 스타킹을 통해 그의 천이 전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굳어서서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인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외에는 누구에게도 발을 맡긴 적 없는 저 한진숙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운전기사에게 발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과 함께 치욕적인 쾌감이 섞여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손을 떼고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습니다.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아드려야 합니까? 걱정보다는 도발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 문이나 열어. 하지만 권력 게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차 뒷좌석에 앉아 문을 쾅 닫은 직후 상황은 더 고조되었습니다. 발의 통증과 회의의 여파로 니코틴이 미친 듯이 당겼습니다.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을 싫어했지만 신경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여성용 슬림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저는 긴 한 모금을 빨아들여 모균실 같은 차 안에 하얀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연기가 차에 흩어지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담배 피우잖아. 내 일에 상관하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기사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담배 갑을 뺏는 대신 제 입술에 물려있던 타고 있는 담배를 낚아챘습니다. 너무 빠르고 거친 동작이라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쳤는데 거칠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감히 회장의 입에서 담배를 뺐다니.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저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고 타액이 묻어있는 필터를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기 너머로 저를 도발적으로 바라보며 깊게 한 모금을 빨았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키스였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제 숨결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저에게 이 행동은 혐오 그 자체여야 했습니다. 구역질을 하고 그의 뺨을 때린 뒤 당장 해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담배를 물고 있는 그의 메마른 입술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고 아랫배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박 기사는 연기를 밖으로 내뱉은 뒤 꽁초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폐도 약하실 텐데요. 그가 무뚝뚝하지만 기묘한 소유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찍 죽지 마십시오. 약값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의 어둠 속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금지하고 제 입에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저를 대체 뭘로 보는 걸까요? 훈계가 필요한 힘없는 노파로 보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에서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나 직원들의 가식적인 굽실거림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 수컷이 암컷에게 보이는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이 스쳤던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립스틱이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조용한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제 안의 사냥감은 흥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하등한 자의 남성적인 침범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하인의 경계가 은밀한 육체적 접촉으로 흐릿해졌을 때 전방의 어두운 터널은 죄악이 폭발하기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산 3호 터널은 거대한 괴물처럼 서울의 작은 차량 행렬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창 밖으로 주황색 터널 조명이 규칙적으로 휙휙 지나가는 모습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아까 빼앗긴 담배의 치욕과 흥분이 뒤섞인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의 재무보고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제 마음은 앞좌석 남자의 등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례 없이 칸막이 유리를 반쯤 내려두었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담배 냄새. 제 무균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한 그 거친 냄새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급정거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듯 엔진이 꺼진 것입니다. 일수기통 엔진이 침묵하고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관성에 따라 몇 미터를 더 굴러가다 터널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차가 고장 난 거야. 왜 여기서 시동이 꺼져? 박 기사, 차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통제광 특유의 공포가 밀려와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려 하지도 비상등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 바위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 차선으로 차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철컥. 중앙 잠금 장치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박 기사가 모든 문을 잠갔습니다. 박 기사,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당장 구조대 불러.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앞좌석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전벨트를 풀더니 그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으로 앞좌석 사이를 넘어 반쯤 내려진 칸막이를 통과해 저의 성격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신, 뭐 하려는 거야? 당장 앞으로 꺼져. 저는 공포에 질려 문 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수가 존재하는 한 차 안은 좁디 좁았습니다. 박 기사가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주황색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검은 눈동자만은 기괴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의 냄새 나는 크고 거친 손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죽 시트에 밀어붙이고 자신의 다부진 몸으로 짓눌렀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그의 어깨를 핥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숙여 제 얼굴에 밀착했습니다. 뜨거운 숨결과 짙은 남자의 냄새가 샤넬 향수를 덮어버렸습니다. 쉿! 그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등골이 저릿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내려놓으시지. 한진숙. 이 어둠 속에 여왕 같은 건 없어. 여기엔 목마른 여자와 물을 가진 놈만 있을 뿐이야. 그 말은 제 뇌에 독을 주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아올린 위험 있는 껍데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렀고 제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저를 그저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치욕스러워야 마땅했지만 억눌린 욕망과 더럽혀지고 싶은 갈망, 지배당하고 싶은 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저항하던 몸이 그의 무게 아래서 흐물흐물 녹아내렸습니다. 박 기사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입을 막던 손을 떼자마자 그는 제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로맨스 따위 없는 그저 약탈이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어 피맛과 쓴 담배 맛이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통이 아닌 해방감에 신음했습니다. 먼지를 닦던 흰 장갑을 낀 제 손이 이제는 그의 목을 감싸고 땀에 젖은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은 익사자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터널의 환풍기 소리가 이 죄악의 연극을 응원하는 관중의 함성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찍! 박 기사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제 다리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성 없이 제 비싼 스타킹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미치도록 자극적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허벅지 살에 직접 닿았습니다. 까칠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 마. 박 기사. 다 찢어졌잖아. 제가 헐떡이며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찢어지면 새로 사. 돈 많잖아. 그가 제 목덜미에 으르렁거리며 실크 블라우스의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진주 단추들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칠게 다루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예의 바른 남편은 언제나 허락을 구하고 불을 끄고 정해진 순서대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모든 규칙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는 저를 유리관 속의 도자기가 아닌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 짝짓기철의 암컷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고단한 얼굴이 제 가슴에 파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었습니다. 한강변의 가난한 연인들을 훔쳐보며 갈망했던 그 야생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박 기사, 이 나쁜 자식. 저는 죄책감이 주는 쾌락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나한테 감히 이래도 되는 거야? 박 기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거잖아, 한진숙.
먼지는 싫어하면서 진흙탕은 원했잖아. 인정해. 저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자백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끌어당겨 먼저 키스하고 그 경멸의 말을 삼켰습니다. 전 재산과 맞먹는 롤스로이스 안, 매연 가득한 남산 터널에서 한진숙 회장은 죽었습니다. 천한 운전기사의 몸 아래서 몸부림치는 미친 여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공범이 되어 제 얼굴에 스스로 흑칠을 했고 끔찍하게도 그 더러움을 매 순간 즐겼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터널 한복판에서 차가 멈춘 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출구 없는 터널에 저를 가두는 첫 번째 덫이었고 터널 끝에 빛은 탈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시기로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산 터널에서의 운명적인 밤 이후 제 완벽했던 생체 시계는 박살났습니다. 예전에 한진숙은 아침 8시면 사무실에 앉아 1분이라도 늦은 직원을 해고할 준비가 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9시, 10시가 넘도록 침대에서 뭉기적거립니다.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실크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지난밤의 활락의 여운을 들이마시고 박 기사의 거친 손이 제 허리를 조이던 감각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중독되었습니다. 단순한 성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왕관을 벗어던지고 약한 여자가 되어 하등한 수컷의 육체에 복종하는 그 느낌에 중독된 것입니다. 평생 채소와 물만 먹으며 절제하다가 어느 날 기름 뚝뚝 떨어지는 고소하고 탄 고기를 맛본 것과 같았습니다. 몸에 해롭고 더럽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여전히 서울 거리를 달렸지만 내부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계급의 벽, 강화유리 칸막이는 이제 항상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더 이상 재무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를 꼬고 앉아 백미러를 통해 박 기사의 뒷목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의 목에 맺힌 땀방울을 보고 핸들을 돌릴 때 셔츠 아래서 움직이는 어깨 근육을 감상합니다. 가끔 그도 거울을 통해 제 탐욕스러운 시선을 마주합니다. 그는 피하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쪽 입꼬리를 올릴 뿐입니다. 오만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날 원하고 있군, 안 그래?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맹목적인 열정은 제 소유욕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박 기사가 회사가 지급한 싸구려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자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신그룹 여회장의 몸을 소유한 남자가 막노동꾼처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저와 나란히 서기에 걸맞은 황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처 입은 제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일본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박 기사를 직접 강남에서 가장 비싼 비스포크 양복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정재계 거물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으로 해주세요. 치수를 정확히 재서 이 양복이 제 2의 피부처럼 딱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권력의 상징인 블랙카드로 유리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늙은 재단색에 명령했습니다. 박 기사는 피팅룸 중앙에 섰고 사방에 있는 큰 거울들이 그의 건장한 체격을 비췄습니다. 그는 재단사가 가슴과 허리 둘레를 잴 수 있도록 팔을 벌렸습니다. 그는 이런 사치스러움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압도당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무심하게 서서 자신을 시중드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었을 때 저는 하마터면 제 운전기사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위엄있고 차가우면서도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제가 흔히 보던 배 나온 사업가들보다 훨씬 더 진짜 회장님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직접 그의 실크 넥타이를 고쳐 매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저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기사는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고 투박한 두 손을 들어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하고 꺾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거친 소리는 고급 양복점 안에서 이질적으로 울려 퍼지며 1,000만 원짜리 슈트의 화려함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원단은 비싸군요.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여전히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진숙 씨. 돌멩이에 금을 입혀봤자 무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그 무게에 당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화가 나기는커녕 저는 전율이 일며 흥분되었습니다. 비단에 감싸인 야생성. 바로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저를 죽이는 마약이었습니다. 저는 명품을 입고서도 여전히 깡패 같은 습관을 지닌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신사적인 남자가 저 슈트를 벗어던지면 다시 뒷좌석에서 저를 찢어밟길 야수로 돌변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칠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특별 보좌관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의 슈트 깃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미친 열정은 업무에까지 번졌습니다. 그룹의 동전한 닙까지 통제하던 제가 서류 결제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대충 훑어보고 서명을 갈겨버렸습니다. 빨리 사무실을 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의 구석진 곳이나 교외의 비밀 호텔에서 박 기사와 함께할 시간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남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유약하고 저를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 해상 운송 부문은 네가 맡아라. 엄마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느라 좀 쉬어야겠구나.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저를 믿고 맡기시는 겁니까? 그래, 잘해봐라. 회사에 불이 나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니면 엄마를 귀찮게 하지 마라. 사랑을 쫓기 위해 서둘러 권력을 이양한 그 행동이 제 손으로 적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황제를 감상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가 위임장에 서명할 때마다 박 기사가 짓던 그 기묘한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늑대를 길들이고 있다고, 그를 제 충실한 애완견으로 만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송곳니를 더 날카롭게 갈아주고 그가 제 세상으로 들어와 합법적으로 제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도록 완벽한 망토를 입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친 열정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사랑의 끝에서 저는 그에게 마지막 열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명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제 60번째 생일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환갑이라 하여 장수와 원만함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대 운송 제국을 손에 쥔 미망인인 저에게 숫자 60은 마치 사망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미모는 시들어가고 건강은 나빠지며 고독의 그림자는 길어져 차갑고 넓은 저택에서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진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파산이나 경쟁자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비단 이불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는 침대에서 홀로 깨어날 겨울밤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야생 늑대를 영원히 제 곁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쇠사슬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권력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기사에게 남산으로 차를 몰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뒷좌석에서 저는 검푸른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지난달 비밀리에 주문 제작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너무 과시적이지 않게 반지 안쪽으로 깊이 박혀 있었는데 차갑고 단단한 그의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반지 상자 옆에는 얇지만 1000톤의 무게를 지닌 법적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수정본과 한신그룹 지분 5%를 특별보좌관 박동원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였습니다. 박 기사, 이리 와요. 저는 회장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는 시동을 끄고 익숙하게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자 특유의 거친 남성적인 향기가 즉시 공간을 메웠습니다. 저는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관절이 굵어진 그의 투박한 왼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다 보상해 줄게요. 사랑에 눈이 먼 여자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운전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여는 일도 하지 마요. 내 옆에 서서 내 남자가 되세요. 당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지분 5%예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당신을 상류사회로 이끌어줄 입장권이 될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운전기사라고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딱 하나만 약속해줘요.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규칙적인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준 비싼 수트 자락을 꽉 움켜쥐며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진 목소리로 터뜨렸습니다. 날 버리지 마요. 제발 날 떠나지 마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혼자 되는 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남편으로 곁에 있어줘요. 그것은 운송업계 여왕의 가장 적나라하고 비참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저는 돈으로 감정적인 안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가식적인 온기를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 무릎 꿇고 제 왕국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기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뻔한 제비족들처럼 사랑한다는 빈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검게 염색한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눈가의 주름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차 안에서 저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묘하고 옅은 미소였습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 그것이 행복의 미소, 안식처를 찾은 만족감의 미소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가 제 진심에 감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군, 진수가. 그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미래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는군. 그는 저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진숙이라고 퉁명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그것조차 친밀감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즐기며 이 야수를 정말로 길들였다고 믿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올가미의 머리를 들이밀고 매듭까지 지어주는 꼴을 본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최후의 일격을 위한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랑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처형인에게 직접 건넨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성대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오늘 밤 신라 호텔의 대연 회장은 수정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수천 개의 향초가 켜지고 네덜란드에서 공수한 신선한 백합 향기가 어우러져 고급스럽지만 숨막히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저의 무대였습니다. 60살 생일, 즉 환갑잔치였습니다. 운송의 여왕 한진숙이 권력을 어떻게 과시할지 보기 위해 서울의 상류층이 한 달 내내 기다려온 행사였습니다. 저는 VIP 대기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쇄골 위에 차갑게 놓인 300만 달러짜리 해리 윈스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딱딱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보정 속옷으로 군사를 잡고 짙은 딥블루 색상의 실크 세틴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권위 있고 날카로우며 회춘한 듯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비싼 비단 드레스 아래서 제 심장이 애인을 공개하기 직전의 소녀처럼 쿵쿵 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촛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이 가식적인 상류 사회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박 기사를 제 연인이자 특별 보좌관이며 그룹 지분 5%의 소유주로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다 오셨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제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현모양처처럼 온화한 화장을 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제 장남 지훈이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말끔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저는 베푸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준비는 잘 됐니? 실수 없도록 해라. 난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다가와 친근하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행동이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입가의 미소는 기묘하게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언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진짜 모습, 가장 진솔한 순간을 담은 깜짝 선물이에요. 진짜 모습?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이 곧 직감을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공로와 희생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라도 만든 줄 알았습니다. 좋아, 기대하마. 우리는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경외, 질투, 그리고 두려움.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붉은 벨벳 카펫 위를 걸으며 사열을 받는 여왕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배 나온 국회의원들, 요란하게 치장한 사모님들과 악수하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지루함을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터널 한복판에서 불 꺼진 차 안에 그 미친 정사를 이해나 하겠어? 제 눈은 군중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군요. 박 기사. 그는 웨이터들이 드나드는 구석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짠 각본대로 그는 익숙한 회색 운전기사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과 하인들 틈에 섞여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으라고 시켰습니다. 극적인 시각적 충격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인의 어둠 속에 있던 그를 오너의 영광스러운 단상으로 끌어올릴 때 그 대비야말로 제 권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진흙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니까요. 박 기사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모자챙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야생 늑대가 황금 목줄을 차기 직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은밀한 미소를 보내고 메인 무대로 향했습니다. 지훈이의 부축을 받아 높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비춰 눈이 부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아래의 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력의 희열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한진숙입니다. 오늘 밤 재벌계의 룰을 다시 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0살 먹은 노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를 냉철하고 강인한 여회장으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에게 헌신과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남자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을 힐끔거리며 박 기사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기사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며느리 또한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고개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왜 내 며느리가 내 운전기사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갑자기 며느리가 앞으로 나와 제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달콤하지만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발표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겁니다. 깔끔쟁이 여왕 한진숙 회장님이 그동안 숨겨오신 그늘진 이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요. 그녀는 깔끔쟁이라는 단어를 잔인할 정도로 비꼬며 강조했습니다. 모두 LED 화면을 봐주십시오. 연 회장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제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 빛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무슨 선물이지? 찬양 비디오인가? 하지만 화면이 켜졌을 때 나타난 것은 테이프 커팅이나 자선 활동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고화질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뒷좌석을 정면으로 비추는 앵글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장내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와인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남산 터널에서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여자. 옷은 풀어 헤쳐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남자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호텔의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화면 속의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기사, 당신이 내 주인이야. 욕망에 젖어 헐떡이는 제 목소리가 아래에 있는 수백 명의 귀에 꽂혔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재산 다 줄 테니까 사랑해줘요. 날 버리지 마. 난 당신 개야. 맙소사.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그 치욕스러운 소리를 지우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염치도 없이 운전기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적나라한 애무, 비굴한 복종. 모든 것이 눈부신 조명 아래 발가벗겨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은 경멸, 혐오,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손가락질. 한 회장 맞아? 결벽증이라며? 세상에 운전기사랑 저런 짓을? 저 여자 좀 봐. 늙은 창녀 같네. 역겨워.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가 제 뺨을 툭툭 치고 제가 좋아서 킬킬거리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작을 완성한 감독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끄란 말이야.
저는 음향 콘솔 쪽으로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유약한 아들 지훈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놈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힘으로 어미를 제압한 것입니다. 가만 계세요, 어머니.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보게 두세요. 그들의 존경하는 회장님이 사실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는 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제 어머니 한진숙 회장은 심각한 행위 무능력 상태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문의 재산까지 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법원에 제출하여 어머니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정신감정을 청구할 증거물입니다. 저는 차가운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잃어서가 아니라 이 발가벗겨진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 기사가 서 있는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기사, 구해줘. 뭐라고 말 좀 해봐. 날 사랑하잖아. 저는 화장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절규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며 구석의 운전기사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 기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대 쪽으로 왔습니다.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침착하고 무심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와서 이 불효자들을 때려 눕히고 저를 데려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 잃어도 그는 남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박 기사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마치 쓰레기 더미 지나치듯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곧장 제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그 도도한 며느리가 운전기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눈이 튀어나올 듯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도 다가와 박 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박 기사는 운전기사 모자를 벗고 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 사이에 서서 목덜미를 끊어놓은 사냥감이 죽어가는 꼴을 지켜보는 늑대의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이 얼음칼처럼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박 기사는 우연히 만난 가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제 사돈이었습니다.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아들의 결혼식 때 저는 며느리 집안이 망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생에 찌든 사돈어른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대리석 바닥이 더러워지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 기사였습니다. 그는 성형수술을 하고 신분을 세탁하고 2년 동안 제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굴욕을 견디고 커피 화상을 참고 제 경멸을 받아냈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이건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피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탁 위에 발가벗겨진 재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휴대폰 플래시가 번개 폭풍처럼 터지며 공포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여왕처럼 걸었던 신라 호텔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에 얼룩져 제가 감추려 애썼던 깊은 주름을 드러냈습니다. 비싼 실크 드레스는 흉하게 구겨져 정신병원을 탈출한 미친 여자 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상류층들의 수군거림은 썩은 고기에 달려드는 파리떼 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 여자 꼴 좀 봐.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깔끔쟁이 여왕? 쓰레기보다 더 더럽잖아.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들어 박 기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숭배하며 평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가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굽신거리던 운전기사도
꿈속의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고 검은 눈동자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쪽 흰 장갑을 벗었습니다. 봉사와 청결의 상징이라며 제가 그토록 강요했던 그 장갑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구겨서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장갑은 나무쉽처럼 가볍게 제 얼굴 옆에 떨어졌지만 제게는 1000톤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 쓴 걸레 조각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몸을 낮춰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때 저를 미치게 했던 담배 냄새와 거친 산의 냄새가 이제는 위협적으로 코를 찔렀습니다. 한 회장님.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5년 전 제 딸 결혼식에 제가 갔을 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합니까? 당신은 말했지. 어디서 하등한 게 들러붙어? 내 집 레드카펫 더럽히지 말고 꺼져. 저는 쏘스라치게 떨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가문의 망신이라며 가난한 사돈을 경비원을 시켜 내쫓았습니다. 박 기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정말 100일 동안 와신 상담한 자의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 차에 흙을 닦고 모욕을 견디고 끓는 커피를 등에 뒤집어 쓰면서까지 내가 당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야. 진짜 더러운 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처럼 영혼이 썩어 빠진 인간이라는 거. 그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저를 보는 자신의 딸과 어미를 남보듯 하는 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양도해준 지분 5%는 고맙게 받지. 네 아들이 가진 지분에다 이번 추문으로 돌아선 이사회의 지지까지 합치면 이제 한신그룹 경영권은 우리 사돈댁이 접수했어. 내 딸에게 줄 혼수 비용을 늦게나마 받은 셈 치겠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돈, 명예, 회사, 그리고 가족까지. 아들이 장인어른과 손잡고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박 기사는 허리를 펴고 수트 자락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를 황제로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사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황제가 되었고 저는 그 발 아래 노예가 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깨끗이 세차해 뒀습니다, 한 여사님. 박 기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에 묻은 얼룩은 동해 바닷물로 씻어도 안 지워질 겁니다. 남은 인생은 그 외로운 유리관 속에서 잘 살아보십시오. 말을 마친 박 기사는 등을 돌렸습니다. 딸이 아빠의 팔짱을 끼고 사위가 그 옆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 아니 완벽한 한 가족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나갔고 차가운 바닥에는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안 돼. 거기서. 박동원. 지훈아. 엄마를 두고 가지마. 저는 절규하며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플래시는 멈추지 않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내일 조간신문 한 명함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질만 할 줄 알고 세균이 무서워 장갑만 끼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먼지 투성이 바닥을 긁어대느라 손톱이 부러진 채 무력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박 기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저 목마른 여자일 뿐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자 저는 늑대 무리 사이에서 발가벗겨진 채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깔끔쟁이 여왕 한진숙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이 만든 치욕 속에 갇힌 외로운 노파만 남았을 뿐입니다.